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이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90명 가운데 54%가 택배노조 간부와 조합원으로부터 대면 혹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공급 원가가 올랐지만 이에 맞춰 납품 대금을 올리지 못한 중소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9기업 중 640여 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96.9%가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원자재 공급 원가가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현지기온은 2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달라 이 요구했습니다. 나라 국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부채 규모를 GDP 대비해서 60%를 넘지 못하게끔 아예 법으로 정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지금 한 50% 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107% 그리고 일본은 220, OECD 국가 평균치도 113%나 됩니다. 나라 재정은 민간 가계와는 좀 다릅니다. 풍요로울 때 곳간에 쌓아두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걸 풀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나라 재정입니다. 어렵다고 나라가 곳간문을 걸어 잠그려고만 하니까 이 국가 부채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으로 막았지만 대신 일반 국민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이 팬데믹 기간 우리나라의 민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12%포인트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이 4.3, 좀 많다 하는 일본이 6%포인트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결국은 더 큰 위기, 즉 금융위기가 돌아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 대신 국가가 빚을 내서 재정을 푸는 이유도 그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내일 금요일까지 청취자분들께 책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이한영 DS자산운용본부장의 새 책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이 책 매일 4분씩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도 이거 주식시장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책 선물 이벤트 시대 1등주를 찾아라. 이 책을 직접 지으신 이한영 D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 그 시대 1등주를 찾아라. 저희가 이번 주 지금 계속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네. 받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용 좋아서 이따가 좀 제가 쭉 한번 보니까는 그 초보자들 주식 투자 초보 분들은 네. 굉장히 정말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될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제가 좀 그 부분 자세하게 좀 물어보겠고 네. 먼저 주식시장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사실 내려간다기보다는 완전 좁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투자자 입장을 되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것도 뭐 몇 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석 달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올해 연간 내도록 박스권에 갇힌 느낌을 만드는 이런 장이라서 엄청 답답하게 보이게 만드는 상황인데 사실 되게
지금은 신고가인 상황에서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제는 또 좋게 해석되고 오늘은 또 나쁘게 해석되고 이게 계속 공방을 일으키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지는 요인을 또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저희가 올해 뭐 한 3,000선에서 3,050, 3,100 꾸역꾸역 저점이 계속 높여져 왔던 시장이고 그다음에 또 3,300을 또 뚫고 쉽게 갈 듯 하다가 거기서 계속 또 3,300, 3,250 이렇게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을 버티는 힘은 확실히 좋은 펀드멘탈이다. 그리고 그 펀드멘탈은 사실 실적과 우리의 수출 데이터로 직결이 되고요. 그걸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근데 지수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250선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상 한 15배 정도 받았던 시점인데 그게 한 1, 2월 달에 그렇게 저희가 받았죠. 근데 지금 3,250은 PER 밸류에이션으로 10배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수인데 밸류에이션은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 밸류에이션의 산식상 실적은 올라갔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수의 하방을 계속 견디게 해주고 아무리 뭐 폭락이 나오고 뭐 오늘 다들 이제 카카오 네이버로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 지수의 특정 이평선에선 다 버텨버리거든요. 지수들이 아무리 막 중간중간 빠져도 이유는 다 근거가 있는 실적으로 버틴다. 그게 비단 꼭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다인 거고요. 근데 주가는 결국은 실적의 함수다라고 하는 주식 격언처럼 하단을 견고하게 버텨준 이 펀드멘탈이라는 요인이 그래도 견고하니까 지수는 안 무너진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튈 듯 하다 못 가는 이유는 이제 악재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계속 이제 우리를 놀러하던 악재는 올해 내도록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러니까 이제 잡힐 듯 했다가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확산되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차피 다들 저희가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듯이 결국은 시간과 백신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체감력, 체득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고 사실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됐다 해서 주가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어렵게 말하면 리오프닝, 우리가 이제 컨택트 주식,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렸을 때 우리가 호텔, 여행, 레저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요즘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코로나 데이터가 늘더라도 그러니까 확진자의 숫자는 늘더라도 중증 환자 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악재였으나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은 사실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랑 같이 연계되는데 테이퍼링은 사실 이번에 잭슨홀까지 해가지고 연준에서 거의 뭐 선언했죠. 우리는 한다. 올해 안에 뭐 할 것 같더라고요. 한다까지는 얘기를 해줬고 근데 어떤 속도로 하기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실 때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은 매 FOMC 때마다 한다. 그건 45일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 월마다 한다. 뭐 이거가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연준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 거라서 매 FOMC의 매 회의 때마다 일정을 좀 보시고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 때마다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일정을 본다. 그러면 이제 내년 언젠가부터 시작돼서 쭉 줄어나갈 거다. 근데 이제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근데 그 한다라는 선언을 한 자신감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테이퍼링 못하면 오히려 더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근데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던 금액을 줄여 나간다는 거지 끊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속도를 보는 게 지원을 해줘도 줄이니까 어쨌든 지원은 하는 거거든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게 그래서 여기서 피크아웃이 결정되는데 피크아웃 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피크아웃 해버리고 안 좋아지는데 지금부터 지원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의사하는 당국자들이랑 저희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볼 때는 피크아웃까지 걱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게 사실 수출이나 각종 지표에 증감률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시점으로. 그래서 근데 그 증감률이 빠진다는 거가 우리의 경제 레벨이 무너진다. 그다음에 내년 이후로 역성장이다. 이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테이퍼링을 이제 선언을 했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 지표가 회복되고 있고 고용이 회복되니까 소비도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경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정 시간 그래도 한 두석 달은 계속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시장을. 예. 그래서 이게 기승전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피크아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수치상 완전 숫자상으로는 피크아웃 숫자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수출 일평균 수출 증감률, 그러니까 증감률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로스라고 얘기하는 증감률이 과거에도 사실 이런 피크아웃은 여러 번 있었고 지금 7월달 우리 수출 데이터에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에 지난달에 50% 증감률이 나왔다. 근데 이번에 40% 나왔다. 그럼 지난달이 피크아웃인 거죠. 근데 이 피크아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랑 비교해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한두 달 지나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오히려 이게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에 눌러지는 이제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이 사실 피크아웃이라고 했고 지금 질문을 먼저 하셔서 대답을 먼저 드리면 과거에 2004년이랑 2010년 그다음에 2017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00년 이후로는 그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 증감률이 피크아웃을 찍었던 곳이 딱 4번이 이 해에 있었습니다. 2004년 그다음에 2010년 17년 그다음에 지금. 근데 요때도 보면 그 2004년과 10년도에는 수출 증감률이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꺾여서 더 내려오는 그러니까 증감률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때도 피크아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지수가 오히려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증감률이 고점을 찍고 빠졌는데 좀 빨리 빠지고 그때는 지수도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과거 형태를 봤을 때 지금이 그러면 과연 4년과 10년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17년도와 같은 형태를 보일 거냐 이제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거는 확인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거 확인했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같은 지표를 놓고 해석이 좋게도 되고 안 좋게도 되는 그 국면이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004년은 뭐였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중국의 제조업 성장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을 따라서 낙수 효과를 다 얻어서 특히나 그때는 또 한국이 더더욱 더 중간재 수출 국가로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던 시점이었고 이때는 뭐 정유, 철강, 화학 뭐 다 쫙 같이 전 산업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 시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어느 특정 그 완전히 피크아웃 시점 그 날로부터 그 이후에 수출 데이터들의 레벨과 그 우상향하는 그 추세 상승선을 보면 한 3년 이상 계속 높은 레벨에서 장기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하고 나서 한두 달은 다들 이제 시장이 조정이 조금 다 동반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지금 시장의 수출의 레벨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산업이 여러 개였네. 라고 되니까 그 당시 지수가 또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시점이었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뭐 시장의 참여자들 다 많이 말씀하셨던 차화정 장세. 이게 딱 정말 그 중국의 2차 산업이 3차 산업으로 바뀌기 직전에 정말 극한으로 제조업이 좋았던 그 시점인데 이때도 한국의 그 지수는 당연히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는 IT 중에서 반도체만 수출 데이터가 좋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적으로 못 버티니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이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 4년, 10년, 17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수출을 이끌어주는 산업이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크아웃 나왔다. 그러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로 정점이 나왔다라고 한 날로부터 월별로 데이터를 계속 봤을 때 이것들이 여러 개가 뭐 한 2년, 3년 계속 이끌어주면 결국은 이게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매출액인 거고 그것들이 다 자신감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특정 산업에서 우리가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으로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전 산업 분야가 다 좋잖아요. 네, 다 좋고 7월 달이 역사적 최고치의 월별 수출액을 찍었고 8월 달이 많이 꺾일 건데 라고 했다가 8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 증감률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30% 초중반이 아니라 거의 40%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들 그 증감률이 빠지는 속도도 둔화되겠네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거고 그 근원을 찾다 보면 수출되는 산업이 많겠네 좀 할 거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산업이 지금 같이 좋은 상황이고 전통의 제조업도 좋은 상황인데 신규로 붙는 신산업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BBIG죠. 그다음에 무형의 자산의 수출들 그런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는 사실 그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보면 이건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뭐 2차 전지의 산업의 수출 데이터가 언제 꺾일 거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신산업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꺾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숙기를 지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개화기에서 성숙기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산업이 새롭게 개화가 되면 1년 안에 끝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004년 10년도에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보다 더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8월 지금 저희가 9월 1일 날 수출 데이터 전 세계에서 수출 데이터 제일 빨리 발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뭐 우리나라 항상 그 지표가 된다면서 풍향계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빨리 정말 제일 정확하게 발표했는데 그거 데이터 발표하자마자 워낙 강세로 움직였고 외국인 순매수로 바뀌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2, 3일은 또 매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밑바탕을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서 사실 저는 이거가 확인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지금 오늘 출연하려고 데이터 이것저것 보다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이게 아까 시장 위를 누른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외국인 매도는 뭐였냐면 사실 뭐 한국은 지수 형태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 그 비중 조절 정도죠. 그냥 펀드 사고 팔듯이 그랬는데 올해 2021년도 이 그로스가 한국이 정말 셉니다. 100% 넘습니다. 근데 2022년 내년 걸 봤더니 2%밖에 성장이 안 한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성장률이 없네라고 판단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MSCI 기준에선 일단 그 실적을 팔로우하는 기업 수도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100 몇십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 반영이 빨리 안 돼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어제 딱 보니까 2% 정도 성장률이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내년 거 한 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익 증가율은. 근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있었는데 블룸버그에 나오는 그 실적 추정치가 이번에 3.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며칠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점점 축소되는 과정을 사실 이것 또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거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희망과 절망을 계속 주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말씀드린 로직대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장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확실한 카드죠.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판단되고 실제 분석 자체도 그렇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장은 빠질 때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야 되는 장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 근거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한번 좀 지켜보고요. 그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이 책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참고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좀 물어볼게요. 뭐 그거 물어보기 전에 먼저 그 최재찬 님이 그 유튜브에서 국가별 아까 오프닝에서 채무 비율 비교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 기축통화 국가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말씀하셨는데 그 OECD 국가 평균 국가 채무 부채 비율이 113%입니다. 우리나라가 50%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는 훨씬 더 한 절반 넘게 적은 거죠. 국가 채무는. 그 대신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민간 가계부채들이. 자, 시대 1등주를 찾아라. 여기서 부제가 보니까 1등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하고 투자해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1등 펀드 매니저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참 그거 부담스러운 멘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사실 최근 2년 동안 이제 뭐 주린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저도 지금 매니저 17년 차인데 이렇게 주식을 주변에서 열광적으로 하시는 것도 처음 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계속 이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죠. 지나가는 분들도. 그게 보면 그냥 근거는 없으세요. 대부분 다. 그냥 어디서 들었다. 뉴스에 났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들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시는데 빠지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래서 팔고 그다음에 오를 때는
아 맞았네. 근데 막 오를 땐 또 급해 보이니까 또 급하게 따라 샀다가 고점에서 몰리고 막 이런 패턴들이 거의 전형적으로 다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저의 많은 이제 선배님들과 소위 사수분들로부터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사실 1등 펀드 매니저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매니저로서 시장에 살아있는 매니저로서 이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비싼 유료 사이트도 쓰고 데이터도 되게 많이 가져다 쓰고 하지만 근데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제 정말 단순한 컨셉은 그냥 인터넷만 찾아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렵게도 분석하지 말고 정말 직관적으로 내가 정할 수 있는 이 주가의 바닥 가격과 목표 가격, 그다음에 뉴스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특정 모멘텀이 가능한 기간, 그러니까 주가의 폭과 그 기간,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그냥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막내 아니면 인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방식대로 어쨌든 제가 17년을 해왔으니 그러면 그래도 뭐 확률적으로는 좀 괜찮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지지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뭐 사실 책의 일부 첫 번째에는 제가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를 했는데 아마 부제로 보면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말고 이제 팔까 말까 고민되면 팔아라 라고 약간 제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확신이 없는 투자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는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세를 보다 보면 나는 이걸 다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사자라는 그 마음가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살까 말까 고민되면 그 주식이 만약에 빠지면 그걸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 좀 노려보고 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될 때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이 안 들어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르니까 샀어 라는 이제 그게 자기 기준이면 빠져버릴 때는 못 견디고 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그냥 확신이 없었고 그냥 긴가민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팔까 말까 고민될 땐 팔아라고 한 거는 이것도 사실 확신은 없는데 팔까 말까는 만약 설령 빠지면 나는 리스크 관리가 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실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면 그냥 나랑 인연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털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 마음은 좀 편안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탑다운을 보자였는데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뭐 모든 매크로 지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하는 이 시장, 소위 말하는 이게 되는 판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라는 건 합법적 도박인데 도박을 할 때 되는 판에 있어야 되거든요. 합법적 도박. 그래서 되는 판에 있으려면 그거는 정도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시대인가 아니면 주식으로 들어오는 시대인가 아니면 이게 신흥국이 되는 시대인가 선진국이 되는 시대인가 그런 것들은 사실 큰 굵직굵직한 매크로 지표의 장기 시계열을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시장 설명하면서 과거에 뭐 피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데이터들이 이랬었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었고 그럴 때 안 될 때는 빠졌었다. 그러면 지금이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길러보자 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약간은 뭐 탑다운이니까 위에서 내려봤을 때 지금 그래도 시장이 다들 혼란에 빠져 있으나 뭐 요거는 되는 시장 같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쓰면 사실은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저희가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뭐 길게 하실 거면 사실 다들 요새 골프도 많이 치시니까 골프랑 비교해 보면 드라이브를 칠 때 에이밍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드라이브 티샷이 정말 방향성 시발점부터 잘 되면 페어웨이 안착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틀어지면 다 오비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게 가면 갈수록 틀어지는 각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투자를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확실한 방향성을 주는 그 산업, 그다음에 그 시장, 그걸 찾아보자. 근데 그거는
사실 탑다운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장기 시계열이 많이 존재하는 이건 사실 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도 있고요. 다 공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씩 찾아보면 방향성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그 장기 시계열, 그러니까 좀 긴 시계열, 제가 뭐 1년, 2년 보지 마시고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한 20년 정도치는 보면 과거에 반복되던 패턴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추세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방법론적인 거를 정리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바텀업. 이게 사실 개인 투자한테 제일 중요한. 바텀업,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이건 그냥 사실 기업 분석해서 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기업을 분석해서 사는 걸 왜 바텀업이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탑다운 할 때는 뭐 매크로 거시 지표 막 이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텀업은 그냥 그 중에서 밑에 올라가지 하나하나 기업을. 그래서 있는데 기업 사실 다들 사실 때 아까 제가 시세를 보고 판단하신다 개인들이.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 방법은 저도 배워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모든 신입 매니저들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저랑 같이 일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되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1번은 뭐냐면 회사의 연역을 보자.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 다 공짜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사업보고서라는 거에 들어가면 다 나오죠. 네, 거기에 사업보고서만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무조건 1번 항목은 연역입니다. 그 연역을 보면 회사가 어떻게 창업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부를 언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연역이 중요하군요. 네, 물론 이거는 회사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잘된 것만 정리하거든요. 그렇지.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이 회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네 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역사가, 연역은 사실 회사의 역사고, 이제 이번에 주가의 역사를 보자. 그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자인데,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의 이 주가의 흐름은 HTS에 다 있습니다. 그 차트 흐름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뭐 과거에 뭐 10년 전에 뭐가 바뀌어서 이거 보실 필요 없이 차트만 길게 보셔도 뭐 일봉으로 보셔도 되고 주봉으로 보셔도 되고, 변곡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그 변곡점에는 과거에 이 회사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빠졌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폭등했는지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아봐요? 그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좀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증권사 레포트들이 뭐 제공되는 뭐 이런 유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부담하기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뭐 찾아보면 사실 유료 사이트는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 변곡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삼성전자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 과거의 패턴들이 보면 실제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어느 순간 갤럭시가 전 세계 대표 핸드폰이 됐을 때 주가는 또 모바일에 대한 집중과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주가는 또 올랐었고, 어떨 때는 또 막 메모리 산업이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산업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네 라고 하면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어떨 때는 비메모리를 이제 시작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 가치 상승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또 뽑을 때도 있고, 그런 포인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주식은 이렇게 반응하겠네라는 이분법적인 공식이 나오죠. 그걸 계속 쳐다보면 그 패턴이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1번, 2번 회사의 연역과 주가 연역을 합치면 이 회사의 DN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된다. 그게 정말 되게 단순한 게 이제 정유주 같은 것들이 뭐 많은 애널분들께서는 뭐 원유가 올랐고 제품 가격이 올라서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빠지고 이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 와닿지 않거든요. 개인분들은. 스프레드의 첫 점과 끝점을 그으면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첫 점과 끝점을 그으면 그냥 일직선으로 방향성만 나옵니다. 이게 오르면 오르는 거고요. 빠지면 나쁜 건데 결국 이거는 유가랑 동행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오르는 거고 유가 빠지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찾아내셔라 인 거고, 그런 게 되면 이제 이 주식을 좌우하는 키팩터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존재하니까 그냥 쉽게 뉴스 보실 때 그게 나오면 이 주식을 떠올려 보시고 뭐 다른 특정 이슈들이 나오면 이거는 저 주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이 이제 회사의 자본금이랑 주주 현황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본금은 뭐 사실 탄탄하면 좋죠. 근데 회사가 커지는데 자본금이 되게 빈약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상증자나 뭐 이런 자본 조달 이슈가 생깁니다. 이게 뭐 사실 회사가 커지니까 자본 조달한다, 나쁜 건 아니죠. 요즘에는 또 2차 전지 산업들이 자본 조달하면 주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순간 바로 매출로 이어지니까 호재다음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죠. 근데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는 거라서 결국은 희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자본금 대비 뭐 10% 발행했다. 그럼 주가 10%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증자를 하더라도 그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에 투입되느냐 아니면 빚감됐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른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후행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재무제표나 주주 현황 그다음에 정말 주주가 뭐 구성이 단단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자본 조달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좀 이거는 대응이 되겠네. 아니면 여기는 M&A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실제 중소기업 기술만 가지고 그 스타트를 시작한 기업들이 이런저런 투자를 받고 상장을 했을 때 최대 주주분들이 지분율이 되게 낮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뭘 하셔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좀 만약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배당으로 계속 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니까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려면 이것도 한번 보자. 여기까지는 사실 회사의 현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비즈니스 구조인데 이것도 사업 보고서에 사업 현황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부별로 뭘 하고 있고 되게 설명이 잘 돼 있고 산업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공부도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 주력 사업부 의 매출의 비중이 얼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성장률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영업이익을 이 주력 사업이 계속 이끌고 가면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판단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밸류체인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산업이 될 때 이 기업이 정말 거기에서 돋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산업이 될 때 이 회사는 실적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다인 거고 그렇게 이제 기업 분석이 끝나면 이제 사실 뭐 어려울 것도 아니죠. 사실 이 기업 분석은 근데 개인들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레포트에는 연도별 실적 추이와 분기별 실적 추이를 항상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셔서 매출액이 올라가네 그럼 성장한다. 대신에 저걸 체크하셔야죠.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으로 몇 프로씩 성장하느냐. 그로쓰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5% 6%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 정체죠. 그런 회사는 주식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뭐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한 25% 30% 계속 성장하는 초성장주가 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성장세가 너무 세니까 이제 성장주의 역할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밋밋하게 한 5% 6% 성장하는 회사가 갑자기 20% 점프한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런 패턴으로 회사의 이제 이 그로스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손익계산서상 제일 윗단이죠. 매출액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영업이익이 생기고 그럼 영업이익은 이익률을 보셔야 되고 이익률이 유지되느냐. 매출액은 커지는데 이익률이 빠져버리면 그건 제품 가격 깎았다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이 만약에 10%인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20%다. 그럼 이거는 뭐지? 가격 전가했네. 아니면 시장을 다 먹어버렸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추세로 좀 보시고 해석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냥 계속 그냥 그 너무 조근조근양을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약간 어렵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 1등주를 시대 1등주로 찾아라잖아요. 시대 1등주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대 1등주는 사실 저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뭐 예전에 IT 버블 시대다. 어떨 때는 중국 산업재 시대다. 어떨 때는 중국의 소비주 시대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국면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명명을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도주가 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되는 판을 찾아라. 되는 판을 찾자였을 때 뭐 IT 버블 시대야 뭐 사실 IT 신규 기업들이 막 나오니까 IT 주식들이 다 1등주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 산업재 시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중국의 산업이 성장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 같은 이런 철강 기업들도 되게 폭등을 했었죠. 그때도.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이제 중국의 소비주가 커지니까 중국에서 팔 수 있는 K컬처의 대표 기업들 화장품 뭐 CJ 그룹 뭐 이런 것들이 한 10년 20년 주식이 안 움직이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10배씩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맞아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4차 산업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이미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는 BBIG라고 하는 대표 기업들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쫙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시대를 이끄는 주도 산업이 돼버린 거고 그 산업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대표 기업은 당연히 성장하죠.
그게 단적인 예가 2000년도에 바이오에 그러니까 MSCI 기준으로 MSCI가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 거기에서 한국의 바이오 섹터는 0.07%였습니다. 0.07이었는데 굉장히 작았네.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0.8%입니다. 0.07에서 0.8%.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비중이 10배 커진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 12배 정도 커진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12배 커질 때 그 산업에서 100배짜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10배, 1000배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뭐 10배거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산업들이 나오면 그렇게 찾아야 그래서 시대 일동주를 이렇게 컨셉으로 잡고 거기에 대표주를 찾아 놓으면 우리가 대표주를 길게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시대 일동주 되는 산업을 찾는 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뭐 매크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다음에 섹터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섹터의 비중이 계속 추세로 바뀌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뭐 사실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산업 되니까 이 산업 내에서 산업이라는 게 밸류 체인이 있으니까 그 밸류 체인 내에서 대표주와 뭐 중간주와 뭐 하위주들을 좀 구분해 보시고 사실 우리는 다 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렇죠. 가장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매출액이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 높은 이익을 다 전가시키면서 같이 커지는 영업이익이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 높은 그 성장률만 봤을 때 그래서 되는 산업인데 매출액이 커진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되는 산업인데 매출액 커지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보다 더 높다. 그러면 이 기업은 그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작더라도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려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작더라도 나중에 중후장대하게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보고 있는 2차전지 대표 기업들 이제 2차전지 사업부는 드디어 BEP를 통과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프라이싱을 해주고 가격을 다 인정해주면서 주가를 그렇게 막 폭등을 시켰던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패턴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꾸준히 이익률을 계속 높여가는 정통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뭐 사실 전 산업 전 섹터를 안 보셔도 이렇게 하면 사실 BBIG로 한 4-5개의 섹터로 압축될 거고 그 섹터 압축된 거에서 대표주로 또 압축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기업들도 한 4-5개로 압축될 건데 사실 시대 일등주를 이렇게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 4-5개 아니면 많으면 10개 가지고 계시면 지수가 아무리 박스권에 갇혀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또 위로 뚫어줘도 나는 뭐 오히려 더 좋죠. 그러면 그래서 많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나의 시대 일등주 그러니까 나만의 일등주를 잘 판단하셔서 가지고 있으면 큰 무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그 매니저 생활하시면서 그 항상 시대 1등주를 이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면은 그 다 성공했습니까? 사실 이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못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거의 다 성공할 확률은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실패할 건 뭐냐면 내가 이거는 된다라고 봤는데 그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 때. 된다고 되긴 되는데 시기가 늦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도 보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샀을 땐 안 올랐는데 지나고 한 1-2년 있다 보니 갑자기 왜 이제 와서 그때랑 똑같은 논리로 이제 와서 오르지? 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패턴인 거죠. 한 1-2년 전에 미리 이거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었어요. 너무 빨리 읽어서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게 상업화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 건 무조건 내가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본다 이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니까 뭐 예를 들어 제 포트 10개가 있다. 10개 중에 8개만 승률이 아니면 50% 이상만 승률이 높아도 펀드의 기준권 플러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거는 사실 나중에 펀드 매니저의 비중 조절의 게임인데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는 뭐 한 4-5개 성공했을 때 한두 개 실패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감내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항상 해보시고 그거가 정말 정확한 산업이었다라고 하고 내가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돌아오는 열매는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가를 결정하는 그 키팩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키팩터를 찾는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전에 그 정유주랑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복될 경우, 그러니까 뭐 정유를 특히
오르면 주가 오르고 빠지고. 그러니까 정유주에 대한 키팩터는 이제 유가가 돼버리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나씩 찾아보자. 그럼 사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시장이 막 너무 헷갈리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럴 때 뭐 특정 그 원자재 가격 몇 개를 골라놓고 뭐 예를 들어 뭐 철강 가격이 오른다. 뭐 그냥 포스코 사는 거고, 유가 오른다. 그러면 저쪽 그 정유 사는 거고, 뭐 운임 지수라고 하는 BDI가 오른다. 그럼 우리가 뭐 HMM이나 뭐 페노션 같은 운송 업체를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면 내가 대응하기도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키팩터 정해놓고 있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든 되는 산업과 되는 종목은 언제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되는 산업 어떤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세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오늘도 어제도 2차 전지 산업은 올랍니다. 그러니까 대표주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거가 이제 저거죠. 아까 제가 탑다운에서 볼 때 장기 시계열 보자 했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큰 대륙으로만 긁어놓고 그 산업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의 비중을 또 해보면 지금 유럽이 한 20%에 이제 갓 도달하고 있습니다. 18%, 19% 정도. 중국이 이제 한 15% 정도. 미국이 이제 4%, 5% 정도입니다. 그러면 룸이 많이 남았죠, 아직. 대륙별로 한 80%씩 남았고 미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 거고. 근데 자동차 시장이 적지 않거든요. 대륙별로 한 뭐 연간으로 1,800만 대, 2,000만 대 이상이 되는 시장들인데 이게 다 스위칭 된다는 거고. 이건 또 정책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다 선언하고 있는 거라서 확실한 거죠, 이거. 그러면 되는 산업이 확실한 거고. 그럼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밖에 안 됐는데 80% 바뀌려면 대규모 수주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근데 다행히 또 그 2차 산업의 대표 전 세계 점유율을 다 한국이 꽤 의미 있게 다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배터리 전체 완제품을 만드는 뭐 SDI, LG와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거고 거기에 원료를 대는 게 뭐 에코프로, LNF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의 시대 1등주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고 1등주도 계속 뭐 저희가 줄창 들고 가자 이건 사실 못 하시죠. 그건 사실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투자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에 너무 테마가 붙어서 그냥 아직 실적이 그까지 안 나오는데 주가를 너무 폭등시키면 사실 좀 많이 먹었으니까 적당히 좀 팔고 비중을 좀 적당히 좀 낮춰놓고 계시다가 또 실적도 반영되고 밸류에이션도 적합하니까 또 주가 또 오를 때 그때 또 다시 또 늘리시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 병행하면서 쭉 들고 가시면 시대 1등주는 참 길게 계속 투자하기 좋다. 그래서 뭐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안 오를 때 팔아요 사요 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또 올해 신고가 내니까 또 그때 샀을 걸 아니면 그때 계속 들고 갈 걸 이런 고민. 사실 성장주한테는 이걸 계속 줄 겁니다. 단기마다 줄 수도 있고 분기마다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짜리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20%면 80% 바뀌는 그 수년 동안 우리는 이 고민에 빠지겠지만 그 강약 조절을 계속하면 제가 시발점은 어쨌든 무조건 커지는 장이니까 그쪽에서 1등주를 향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주식하는 뇌를 만들어야 된다. 또 자기만의 그 투자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사실 이게 말이 쉽지만은 그 그냥 1등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루틴을 좀 만듭니까? 루틴은 저는 사실 아침에 보통 제가 한 5시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폰으로 침대에 누워서 뭐 이것저것 좀 보고 출근을 보통 제가 6시 반 앉아서 이제 미국 데이터 쫙 다 보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정리하는 엑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수기로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수와 그다음에 뭐 개인 외국인 뭐 기관 이렇게 수급들 매일매일 얼마씩 했는지 다 체크하고 그 밑에 따는 이제 뭐 원자재, 환율 뭐 이런 데이터들을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뭐 유가, 금리, 환율 뭐 나머지 것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서 이제 엑셀을 몇 번 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사실 머릿속에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장이 끝나면 저는 이제 코스피 200개, 코스피 200 종목이랑 코스닥 100개 종목
예. 요거에 대한 차트와 수급, 뭐 뉴스 이거를 이제 다 한번 누르면 다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좀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합니다. 이걸 하면 데이터는 머릿속에 있고 뭐 주가의 차트는 내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를 하시든 아니면 뭐 뉴스상 뭐 어떤 내용을 접하시든 그에 대한 판단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김양숙 문님께서 그 조분 아주 그냥 말씀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셨고, 케비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철광값 오르면은 포스코 오를 테고, 운임 오르면은 HMM 이렇게 말하셨는데 혹시 지금 곡물 가격 올랐는데 음식료 관련 기업도 그럼 좋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실 때 원자재가 오를 때 제품 가격에 반영해 주냐를 판단하셔야 되고 제품가 반영 못하면 이익이 깨지죠. 근데 그 제품가 반영할 때도 이번에도 보면 곡물가 올라서 그 음식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했습니다. 했는데 이익을 그러니까 손해보는 걸 메이크업 할 정도로만 인상시킨 거지 이게 돈을 더 이익률로 팍 높일 정도까지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 인상했다라는 뉴스 나와도 주가 안 오르고 마는 건 사실 모든 게 다 시장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 폭을 다 계산해서 이게 주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요즘 그 지수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진 주식들 있잖아요. 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까요?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게 아마 화장품. 그다음에 저기 IT에서는 그냥 전자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형주는 올랐는데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군요. 결국은 이건 시장 종목이기 때문에 올랐었고, 그다음에 연초에 시세 많이 뿜었던 이제 자동차. 그렇게가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나머지는 의외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된다고. 근데 겁나서 못 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사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빠지면 사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빠졌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를 들어 이제 요즘에 저보고 그러면 개인 투자가한테 정말 단순하게 대응법을 알려주라.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2차전지 얘기 드린 것처럼 성장 산업 이 방향성 보고 길게 가시던지 아니면 많이 빠진 걸로 사셔야 되는데 그 많이 빠진 것도 예를 들어 코로나 피해주들 그러니까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산업이 셧다운된 거죠. 산업이 아예 올스톱한 거죠. 그러면 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이 코로나 19년 이후로 다시 회복된 그 폭들을 산업별로 다 봤을 때 일단 가처분 소득이 이미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회복돼 버렸습니다. 소비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 뭐 여행, 레저, 운송 이런 것들이 아직 회복이 덜 됐는데 거의 맞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그 폭이 어디까지 회복될 거냐. 원래 쓰던 소비는 사실 이전으로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그 회복되는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룸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회복될 거냐. 회복될 때 이 기업이 살아있을 거냐. 그러니까 안 좋아서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 이어서 뭐 예를 들어 여행주가 다 지금 박살났고 부도 날 것 같고 그랬으나 어쨌든 다 버텼고 지금 살아있는데 나빠진 섹터는 결국 구조조정을 동반하거든요. 그럼 구조조정에서 남은 그 기업은 턴어라운드 할 때 승자 독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낙폭과대주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고 오로지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막 너무 빠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짧게 트레이딩을 내가 정말 차트를 보고 하겠다 정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년 연속 수익률 1위 하셨다고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 하시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그 본부장님 그냥 개인적으로다가 뭐 요즘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그 경제 방송들 주식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좀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그거 보는 게 도움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되고 제가 책에서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긴 보시되 한 번만 보시고 내가 봐도 이거 아닌 거는 남이 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다 걸러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들도 보면 게스트의 레벨이 되게 높아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몇 군데 정해서 보시는 게 낫지
방송이 10개 있다 10개를 다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실제 저도 저희 매니저들한테 항상 하는 게 저희는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교류가 가능합니다. 예. 기업들도 다 하고. 예. 근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엄청난 메일과 뭐 이렇게 그런 거 콜들을 해주시는데 예. 저희도 다 만나보고 예. 이제 아니면 이제 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예. 물리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정말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냐 아니면 정보를 업데이트를 빨리 해주는 내용이냐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시고 구분하시고 그런 거 한두 개만 가져가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네. 정리 차원에서 성공하는 투자법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확실한 자기 기준을 만들고 예. 확실한 나만의 종목을 만들어서 예. 그거를 4시간을 가지고 4시간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라. 예, 그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4시간에 맞춰서 투자한다는 게 그게 뭔 말인지 그만.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짝사랑하셔가지고 나는 이거에 명분에 이거 말고. 그거 주식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당연한 내가 견딜 수 있는 내 투자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셔라.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